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입니다. 피카소 하면 많은 분들이 독특하고 어찌 보면 좀 어린아이 그림 같은 그런 작품들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혹시 그림 실력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?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요. 그렇죠. 하지만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. 네. 피카소가 정말 그림을 못 그렸을까? 아니면 일부러 뭐 이런 질문들.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피카소의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초기 실력부터 시작해서요. 왜 그렇게 스타일이 확확 바뀌었는지, 또 그 어마어마한 작품 수는 뭘 의미하는지, 그리고 그의 삶이나 예술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들,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아마 오늘 얘기 듣고 나시면 피카소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먼저 그 피카소 후기 작품만 보고 이게 진짜 천재 그림 맞아? 이렇게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 사실 10대 때 그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. 그렇죠. 이미 뭐 14살, 15살 이때 그린 그림들 보면요. 정말 그 고전적인 기법으로는 거의 뭐 완성형이었어요. 엄청 정교하죠. 네, 사진처럼 그린 그림들 많더라고요. 네, 본인 스스로도 그런 말을 했어요. 라파엘로처럼 그리는 데는 한 4년 걸렸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. 유명한 말이죠. 네. 심지어 그 화가였던 아버지가 13살짜리 아들 그림 보고 얘는 나를 넘어섰다. 이러면서 붓을 꺾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. 와, 13살이요? 대단하네요, 진짜. 피카소의 진짜 실력은 그럼 초기작을 봐야겠군요. 그렇죠. 그 사실주의 작품들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근데 궁금한 게 그렇게 잘 그렸던 사람이 왜 갑자기 우리가 아는 그 스타일로 바꿨을까요? 그냥 뭐 변화를 주고 싶어서?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외부 요인이 하나 있었어요. 외부 요인요? 네, 바로 사진이 등장한 거죠. 아, 19세기 말부터 사진이 나오면서 이게 현실을 너무 완벽하게 담아내잖아요. 그렇죠. 화가들이 설 자리가 좀 애매해졌겠네요. 네, 똑같이 그리는 거 이거는 이제 사진한테 맡기고 화가들은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어요. 사진이 할 수 없는 것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어떤 본질 같은 걸 그려야겠다. 이런 고민이 시작된 거죠. 아하,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입체주의군요. 맞습니다.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을 한 화면에 막 이렇게 재구성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 봐도 좀 어렵긴 해요. 네, 그렇죠. 약간 그 주사위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쉬울 수 있어요. 우리가 주사위 볼 때 보통 세면밖에 못 보잖아요. 네네. 근데 주사위의 본질은 사실 1부터 9까지 다 있는 거죠. 피카소는 바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. 대상의 모든 면, 그 본질을 보여주려고 형태를 막 해체하고 여러 시점을 한 화면에 펼쳐놓은 거죠. 주사위 전개도처럼요? 네, 그런 느낌이죠. 대표작이 그 아비뇽의 처녀들인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파격적이라서 비난받을까 봐 몇 년 동안 공개도 못했대요. 정말요? 그랬군요. 네. 근데 결국 이 시도가 후대 예술가들한테는 형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준 셈이죠. 예술이 꼭 현실을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다.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. 그렇군요. 근데 피카소 스타일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하잖아요. 여기에는 그 개인적인 삶, 특히 사랑의 영향이 아주 컸다고요. 네, 정확합니다. 사진의 등장이 어떤 큰 외부적 전환점이었다면 그의 삶, 특히 감정의 변화, 만났던 사람들이 그의 스타일을 계속 진화시킨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었어요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청색시대랑 장미시대죠. 절친했던 친구 카사이마스가 자살하고 나서 엄청난 우울감에 빠졌는데 그때 그림들이 온통 막 푸른색이에요. 이게 청색시대. 마음이 느껴지네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첫사랑 페르낭드 올리비에를 만나면서 삶의 기쁨을 좀 되찾아요. 그러면서 그림이 확 밝아지고 따뜻한 색감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장미시대죠. 색깔로 시대가 나뉠 정도면 정말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게 컸나 봐요. 네, 그 이후로도 뭐 만나는 여인들에 따라서 화풍이 계속 변해요.
예를 들어 마리테레즈 발테르를 만났을 때는 되게 부드럽고 풍만한 곡선이 많이 나타나고요. 또 지적인 사진작가였던 도라마르와의 관계에서는 그 게르니카 같은 작품에서 보이듯이 굉장히 강렬하고 고뇌에 찬 그런 표현들이 두드러지죠. 만나는 사람에 따라 그림이 그렇게 달라진다니 신기하네요. 그렇죠. 물론 뭐 그의 이런 복잡했던 관계들은 요즘 시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좀 비판받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의 예술에 미친 영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죠. 사랑 말고 다른 영향도 있었죠? 그 사회적인 사건 같은 거요. 아, 네. 한국 전쟁 때 그 민간인 학살 소식을 듣고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. 네, 저도 봤어요. 충격적이더라고요. 네, 전쟁의 비극, 그 분노를 아주 강렬하게 담아냈죠. 이건 또 고야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. 그렇군요. 자,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피카소는 단순히 그냥 독특한 그림을 그린 화가가 아니라 오히려 고전적인 기법을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 그걸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자기만의 새로운 어떤 시각 언어를 만들어낸 뭐랄까 혁명가였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사진의 등장이라는 그 시대적 변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또 사랑이나 뭐 여러 삶의 경험들을 예술로 치열하게 녹여내면서 평생 자신을 변화시킨 인물이죠. 그리고 그가 남긴 작품 수 자체가 와, 유화만 13,000점이 넘는다고 하니 네, 어마어마하죠. 도자기까지 합치면 훨씬 많고요. 그 방대한 작품 수가 그의 어떤 끊임없는 실험 정신, 열정 이런 걸 그냥 보여주는 증거 같기도 해요. 그렇죠. 단순히 많이 그렸다 이걸 넘어서서 그의 작품 수는 그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평생에 걸쳐서 예술의 본질이 뭘까,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, 이걸 탐구했던 그 여정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피카소가 평생 추구했다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것. 이게 뭘 의미했을까요? 어쩌면 그냥 틀에 박힌 시선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그 순수하고 본질적인 눈으로 보려는 열망,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?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의 작품들은 계속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. 본다는 것이 과연 뭘까? 예술에서 진짜 실력이란 또 뭘까? 하고요.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눈에는 피카소의 어떤 모습이 가장 강렬하게 남으셨나요?